안녕하세요. 저는 농기평에서 정산을 담당하고 있는 곰돌양입니다. 그럼 지금부터 연구비를 어떻게 사용해야 되는지 연구비 사용 관리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전체 목차부터 우선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는데요. 첫 번째는 연구비의 기본 개념, 그리고 두 번째는 연구비 관리 시스템, 마지막은 연구비 사용 및 관리 기준에 대해서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그럼 첫 번째 챕터 연구비 기본 개념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연구비 정산 주요 용어부터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연구비는 크게 정부 출연금과 기업 부담금으로 구분되고 있습니다. 정부 출연금은 말 그대로 국가에서 지원하는 비용이며, 기업 부담금은 기업 규모 및 형태에 따라서 연구에 참여하는 기업이 부담하는 비용입니다. 이 두 금액이 합쳐져서 총 연구개발비가 산정됩니다. 그 이후에 연차계획서 세우신 대로 연구비를 집행하시면 됩니다. 연구를 진행하시다 보면 연구 비목을 변경할 사항도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럴 때는 연구비 변경 또는 승인 요청을 평가원에게 보고하신 후 집행하시면 됩니다. 연구비를 다 쓰고 난 이후에는 저희 농기평에서 정산을 실시하고 있는데요. 그럼 최종적으로 사용 잔액과 부당 집행으로 구분돼서 남게 되어 있습니다. 사용 잔액은 쉽게 말해 사용하고 남은 잔액을 말하며, 부당 집행은 연구비 규정에 따라 집행하지 아니한 금액을 말합니다. 이 두 금액이 합쳐져서 저희가 최종 정산 금액을 산출해서 연구자분들에게 통보를 해드리고 있으며, 이 통보된 금액은 연구자분께서 차후에 반납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먼저 연구비 정산이란 무엇인지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법정 근거를 말씀드리면, 대통령령인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 그리고 저희 농식품부 자체 규정인 농림축산식품 연구개발사업 운영 규정에 따라 정산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과제를 처음 하시는 분들은 사실 정산이란 개념을 모르시는 경우가 많은데요. 기본 개념부터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연구비 정산이라 함은 연구자분들이 쓰신 연구비에 대해서 위 규정에 따라 적절하게 집행했는지 저희가 점검하는 것입니다. 저희가 주관기관과 협약하다 보니 정산도 주관기관만 하는 건 아닌지 생각하실 수 있는데요. 정산은 각 세부 기관별 그리고 연차별로 실시하고 있습니다. 아래 예시와 같이 총 3년의 연구를 수행할 경우 이 각각의 기업이 1년차, 2년차, 3년차 각각 연구비 정산을 실시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연구비 사용하기 전 3단계로 나뉘어 어떤 걸 미리 준비하고 사용하셔야 되는지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는데요. 우선 연구 시작 단계에서는 연구비 관리 계좌를 만드셔야 됩니다. 여기서는 일괄 기간과 건별 기간이 구분되고 있는데요. 대학이나 출연연 같이 자체적으로 관리하는 시스템이 있는 기관의 경우 연구비 관리 계좌를 먼저 만드시면 됩니다. 다만 일반 영리기업의 경우는 통합이지바로의 가상계좌에 돈을 입금하신 후 필요하실 때마다 집행하는 시스템입니다. 연구 수행 단계에서는 가장 유의하셔야 할 것이 연구비를 쓰실 때마다 그때그때 증빙 서류를 보관해 주시는 것이 좋습니다. 그래야 나중에 종료되기 직전 정산보고서 지연을 예방하실 수 있으며 부당 집행도 사전에 예방하실 수가 있습니다. 만약 과제 수행 기간 동안 연구비 변경 그리고 협약 변경할 사항이 발생하신다면 미리 평가원 담당자에게 보고하시거나 승인을 받으신 후 집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 연구 종료 단계에서는요, 지금껏 쓰셨던 연구비 집행 내용을 모두 정리하신 후 저희가 지정한 회계법인의 정산 보고서와 증빙 서류를 보내시면 됩니다. 연구자분들께서는 제출해 주신 서류를 기반으로 저희 농기평이 최종적으로 검토하고 3개월 이내의 정산 결과를 통보해 드리고 있습니다. 만약 정산 결과를 통보해 드린 건에 대해 이의 신청이 있으실 경우는 평가원으로 통보받으신 10일 이내에 이의 신청서와 소명 자료를 제출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연구자분들이 한눈에 보실 수 있도록 전체 프로세스를 다시 한번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연구가 종료되신 이후에는 회계법인에게 연구비 실적 보고서를 제출해 주시면 되겠고요. 회계법인의 검토를 거쳐서 최종 회계법인의 검토 결과가 연구 종료 2개월 전에 연구자분들에게 통보가 됩니다. 연구 종료 3개월 전까지는 연구자분들께서 최종적으로 시스템을 통해서 사용 시적 보고서를 제출해 주시면 되겠고요. 최종 결과를 확인한 이후 저희가 연구자분들에게 이메일과 문자 메시지를 통해 정산 결과를 통보를 해드리고 있습니다.
정상결과 통보를 받은 이후 10일 이내에 이의 신청이 있을 경우 신청을 해주시면 되겠고요. 이의 신청이 없을 경우에는 통보받은 30일 이내에 가상계좌로 정산금액을 반납해 주시면 됩니다. 만약 반납이 되지 않을 경우 2년간 5점의 감점 조치가 있으니 이 점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두 번째 챕터 연구비 관리 시스템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2019년 작년에 사실 큰 변화가 있었습니다. 아마 지금 현재 과제를 수행하고 계시는 연구자분들께서는 다 아실 텐데요. 작년 19년 3월부터 과기부가 연구자의 자율성을 높이고 행정부담을 완화하기 위해서 공동관리 규정을 개정하였습니다. 이에 따라서 각기 기관별 다른 방식으로 운영되어 오던 연구비 시스템을 하나의 시스템으로 통합하였습니다. 그 시스템이 보시는 바와 같이 가이아 시스템으로 통합이 되었고요. 이 큰 시스템 안에는 과기부의 이지바로 그리고 산업부의 RCMS가 통합되어 들어가 있습니다. 저희 농기평에서는 지금 이 시스템 안에 통합 이지바로 시스템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가장 크게 변경된 사항이 연구비 지급 방식입니다. 예전에는 연구비를 각 기관에 보내드리고 관리할 수 있도록 시스템이 구축되어 있었는데요. 현재는 기관 유형에 따라서 지급 방식이 달라졌습니다. 일괄 지급이 가능한 기관은 대학, 출연료 등 연구비를 전담해서 관리하는 부서가 있는 경우를 말하고요. 기존과 동일하게 연구비를 일괄적으로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건별 지급의 경우는 대체적으로 기업이나 협회가 속하게 되겠는데요. 이 경우는 연구비를 기관 통장에 드리는 것이 아닌 각 과제별로 가상계좌를 통해서 보내드리고 관리되고 있습니다. 세부적으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전에는 기관 유형과 상관없이 일괄적으로 예산을 지급드리는 방식이었습니다. 하지만 현재는 두 가지 방식으로 구분되어 변경되었고요. 일괄 지급 기간의 경우는 기존과 동일하게 일괄적으로 저희가 예산을 지급하고 있는 시스템이고, 건별 지급의 경우에는 연구비 가상계좌에 돈이 집금되어 있고 연구비 집행이 필요할 때마다 건 바이 건으로 예산을 지급하시면 되겠습니다. 일괄 지급부터 간단하게 설명해 드리면요. 일괄 지급의 경우는 연구비를 집행하신 후에 이지바로 시스템에 집행 결과를 5일 이내에 전송하면 되는 시스템입니다. 건별 지급의 경우는 연구자분들께서 많이 혼란스러우실 텐데요. 좀 전에 설명해 드린 바와 같이 돈은 가상계좌에 묶여 있습니다. 그리고 필요하실 때마다 결의 정보를 입력하신 후에 시스템을 통해서 이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체를 실행하실 때 그 실행 요청한 금액만큼만 가상계좌에서 빠져나간다고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지금부터는 정산 부분에서 규정이 개정된 사항을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는데요. 19년 9월 개정된 이후에 아직도 모르시는 연구자분들이 계셔서 자세하게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세목이 분리되었는데요. 기존에 하나로 묶여있던 연구장비 재료비가 연구시설 장비비와 연구재료비로 분리되었습니다. 또한 연구과제 추진비는 세목에서 삭제가 되었으며 연구활동비로 흡수되었습니다. 연구비 2월 한도도 크게 조정되었습니다. 기존에는 해당 연차 연구개발비 20%까지만 2월이 가능했으며 500만 원 이상을 2월할 경우에는 저희 농기평의 승인을 득하셔야 2월이 가능했는데요. 현재는 금액 제한이 없어졌으며 전문기관 승인도 불필요하게 되었습니다. 다만 시스템을 통해서 얼마나 2월할 것인지 2월 금액을 정확하게 입력하셔야 됩니다. 인건비를 지급할 수 있는 범위도 늘어났습니다. 기존에는 참여 연구원에게만 지급할 수 있었지만 현재는 연구 지원 인력에게도 인건비 지급이 가능합니다. 다만 비영리법인 연구부서에 하나고 있으며 연구부서라고 하면 연구를 직접 수행하는 단과대, 학부, 학과 및 전문연구소 지원 인력을 말하고 있습니다. 연구수당 지급 기준도 변경되었는데요. 기존과 동일하게 실지급 인건비의 20% 이내 집행이 가능하며 추가된 사항은 개인별 최대 지급 기준이 생겼습니다. 개인별 70% 초과 지급이 불가능합니다. 예를 들어서 연구수당이 100만 원일 경우 참여연구원 김민아가 80%를 기여해서 80만 원, 김민호가 20%를 기여하여 20만 원이 지급됐다고 하면 김민아는 70%가 상향하여 지급되었기 때문에 10만 원이 부당집행으로 처리되고 있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비목별 부당집행 기준과 실제 부당집행 사례들을 중심으로 디테일하게 설명해 드리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인건비부터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인건비 불인정 기준을 우선 살펴보도록 하겠는데요. 현물 또는 미지급 계상 인건비를 현금으로 지급한 경우, 참여연건을 근거 없이 변경한 경우, 이 밖에도 개인별 연봉의 100%를 초과한 경우가 해당되고 있습니다. 많은 연구자분들이 물어보시는 게 인건비 증빙서류는 뭘 제출해야 될까요? 라고 물어보시는데요. 증빙서류의 기본 서류는 아래 보시는 바와 같이 참여연건 현황표, 그리고 월별 급여명세서, 4대 보험 납부 확인 증명서, 계좌 이체 증명서를 확인해 주시고 제출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인건비 불인정 사례 첫 번째 보시면 연구개발계획서와 실제 연봉이 상이할 경우입니다. 연구자분들께서 가장 많이 하는 실수 중 하나인데요. 협약하실 때 기본적으로 전년도 인건비를 기준으로 계상하시면 됩니다. 과다 계상하시게 될 경우 이처럼 증빙을 초과한 차익 부분은 차후 반납 처리되어 오니 이 점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시를 들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는데요. 한 연구기관에서 참여연구원 A에게 연봉 3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런데 실제적으로 과제 종료 후 정산을 하다 보니 A의 실제 급여가 3천만 원이 아닌 2,500만 원인 것으로 확인되어 참여율 조정 없이 인건비를 과다 계상한 것으로 확인되어 500만 원이 부당집행으로 처리되었습니다. 두 번째 사례 보시겠는데요. 중소기업 신규 채용 인건비 부분입니다. 두 번째는 신규 채용 현금 인건비를 감액한 경우인데요. 한 연구기관에서 참여연구원 A를 신규 채용하겠다고 계획을 세웠습니다. 1년에 200만 원씩 2,400만 원 지급한다는 계획서를 제출하였는데요. 당초 1월에 채용하기로 하였으나 계속해서 지연되다 보니 4월에 실질적으로 투입이 되었습니다. 해당 연구기관은 1월부터 3월까지 남은 인건비를 다른 용도, 연구과제 추진부로 변경하여 사용하였는데요. 신규 채용의 경우 원래 계획보다 감액하여 사용한 경우 남은 금액은 환수 조치되도록 규정에 나와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1월부터 3월까지 인건비 600만 원에 대해서는 회수 조치가 이루어졌습니다. 학생인건비입니다. 학생인건비라 함은 연구개발 과제에 참여하는 소속 학생연구원에게 지급하는 인건비를 뜻하고 있습니다. 학생인건비 불인정 기준을 보시면요. 연구자가 회사하여 공동 관리한 경우, 그리고 월별 참여율 100%가 초과한 경우, 타 기관에 소속되어 있는 인건비를 받고 있는 학생에게 연구비가 지급된 경우가 불인정 기준에 포함되고 있습니다. 증빙자료로는 건강보험 자격득실 확인서, 연구 책임자와 학생연구원 간 연구 참여 확약서, 참여연구원 현황표, 그리고 계좌 이체 증명서를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학생인건비 부당집행 사례를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어느 한 대학 김 교수님께서는 연구기간 3년 동안 학생들에게 인건비를 지급했습니다. 학사과정 대학생 7명을 대상으로 학생인건비를 지급했는데요. 나중에 저희가 현장조사를 통해 조사한 결과 교수님께서 연구헌금을 인출하여 용도에 불분명하게 사용한 것으로 확인되어 부당집행으로 집행한 것이 발각되어서 전액 회수 조치가 이루어졌습니다. 연구장비 제로비입니다. 연구장비 제로비 불인정 기준을 보시면요. 기관 공통기자재 및 시설 유지 보수비 등이 되겠고요. 연구개발 계획서상에 반영되지 않는 임차료, 범용성 장비 등 연구 종료 2개월 전까지 입고 완료되지 않은 기기 장비, 그리고 자재 구입비, 전문기관의 승인 없이 구입한 3천만 원 이상의 장비, 연구 수행기관 간 상호 간 거래한 금액, 그리고 현물 계상 시 장부가가 아닌 취득가로 산정한 금액 등이 되겠습니다. 연구장비 제로비 불인정 사례를 보시게 되면요. A회사 대표 박모 씨가 연구 수행 기간 동안 총 5차례에 걸쳐서 연구비를 3천만 원 정도 지급된 것이 확인되었는데요. 이 중 1천만 원은 연구와 무관한 외상대금, 그리고 1천만 원은 되돌려받아서 다른 자재 구입에 사용한 것이 검찰에 적발된 사례도 있었습니다. 어느 한 대학의 H 교수님께서는 납품업체 사장에게 연구와 무관한 선풍기나 해외 서적 등을 대리구매하도록 요청을 하였고,
물품을 받으면서 허위 거래 명세서나 그리고 납품받은 물품의 가격을 부풀려 책정하는 방법으로 연구비를 사용하여서 나중에 검찰에 적발된 사례도 있었습니다. 연구활동비 불인정 기준을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연구활동비에는 많은 비용이 섞여 있는데요. 이 아래의 불인정 기준을 세부적으로 살펴보신 후에 집행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연구활동비 불인정 사례 첫 번째는 직접비로 집행한 특허 출원 비용입니다. 한 연구기관 A씨는 연구 수행 중에 지식재산권 관련 특허 출원비가 필요해서 100만 원가량 직접비로 연구활동비로 집행을 하셨는데요. 특허 출원 비용에 대해서는 반드시 사전에 간접비로 계상이 되어 있으셔야 합니다. 두 번째 연구활동비 불인정 사례 보시도록 하겠는데요. 미 참여연구원에게 출장여비가 지급된 사례도 있었습니다. 농업회사법인 A에서는 과제 관련 국내 출장비로 100만 원가량 집행했는데 확인해 보니 과제에 참여하지도 않은 참여연구원 L군에게 출장여비가 집행된 것으로 불인정 회수 조치되었습니다. 회의록을 허위로 작성한 경우도 있었는데요. 어느 한 기업에서 회의비 증빙서류를 제출한 회의록과 참석자 확인을 해본 결과 국내 출장도 가고 그리고 회의에 참석했다고 허위로 보고서가 작성된 사례가 있어서 해당 금액은 모두 불인정 처리가 되었습니다. 연구수당 불인정 기준을 보시도록 하겠는데요. 연구수당은 연구 책임자와 참여연구원에게 지급하는 보상금, 장려금으로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연구수당은 가장 중요한 것이 실지급 인건비의 20%를 초과하면 안 되고요. 당초 계획 대비 초과해서 집행한 금액은 부당집행으로 처리되고 있습니다. 연구수당 불인정 사례 첫 번째 보시면요. 기여도 평가 없이 집행한 연구수당입니다. 어느 한 기업에서 참여연구원 K형에게 1차년도 연구수당 200만 원을 지급했는데 저희가 서류를 확인해 보니 기여도 평가나 합리적인 기준이 없이 집행한 것으로 확인되어 부당집행으로 회수되었습니다. 두 번째 사례는 공동관리한 연구수당인데요. 어느 한 기관에서 연구 책임자가 부하 직원 K군, H형 등 연구수당을 부하 직원에게 지급한 후에 연구 책임자가 다시 되돌려받아 검찰에 적발된 사례도 있었습니다. 위탁 연구개발비입니다. 위탁 연구개발비는 연구개발비의 일부를 외부 기관에게 용역주어 소요되는 경비라고 보시면 됩니다. 위탁 연구개발비는 직접비의 40%를 초과할 경우 부당집행으로 처리됩니다. 위탁 연구개발비의 경우는 비목별 연구개발 증빙서류를 다른 세부협동기관들과 동일하게 준비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마지막 간접비입니다. 간접비는 직접비에서 계상되지 않은 비용으로 인력 지원비나 연구 지원비 등이 되겠습니다. 간접비의 경우는 연차개발계획서 작성하실 때 잘 생각하셔서 작성하시고 연구개발계획서상의 금액보다 증액하여 사용할 경우 부당집행으로 회수되고 있습니다. 네, 지금까지 연구비 정산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혹시나 연구비 정산이 아직도 어려우시거나 추가적인 질의가 있으시면 위에 나오는 전화로 문의해 주시면 저희가 성실히 답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